정봉주의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서부터 즐거운 주간이 시작이 됐죠? 왜 즐거운지 모르시죠? 네, 왜 즐겁나요? 지금 나와 있는 방송국 무슨 방송국입니까? SBS요. SBS. 어제 라디오 10분 이상 들은 거 있어요? 아, 재밌어요? 인생이 뭐 정봉주의 정치쇼. 예. 네, 진행자는? 정봉주죠. 자, 어제부터 청취율 조사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자, 전쟁에서 여러분들의 응답 이것이 바로 총이고 방패입니다. 훌륭한 방송이에요. 이렇게 자기 방송을 공격적으로 홍보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다들 하는 것 같던데요. 다들 해요? 네. 누가 청취율 조사 뭐 하니까 뭐. 그래요? 네. 명단 적어주세요. 감옥 보내게다. 아, 그래요? 그럼요. 우리만 해야 돼. 자, 소개도 하는데 막 얘기해도 돼요? 그 소개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말 걸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미디어 오늘이 개인 회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아, 네, 언론 그렇죠. 노조가 49% 소유하고 있고 네. MBC 노조가 네, 30% 정도 소유하고 아주 있는데. 이게 의미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노조의 기관지 같은 거였었죠.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독립재산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기자들이 만든 언론이라고 보면 되고 또 기자들을 대상으로 언론을 대상으로 취재하고 있는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우리가 제대로 서 있는지, 네, 우리가 균형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우리를 비평해 달라. 그렇죠. 네, 그런 좋은, 의미에서 만들어진 좋은 취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다음에 고위공직자가 무한 권력을 휘두르고 검찰이 잘못하면 도대체 누가 수사를 하지? 누가 조사를 하지? 그 공수처 만들자는 게 미디어 오늘 정신에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언론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거죠. 아니 근데 좀 이제 고위공직자 과했나요? 저위공직자. 공직자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기자들은. 고위공직자는 기사를 안 쓰잖아요. 네. 예. 현장에서 쓰고 있는 기자들이 제대로 기사를 쓰는지 감시 감독을 해줘라. 좋은 취지인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인수하지 말아야겠는데. 자, 원포인트 뉴스. 네. 그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6국장이 예. 최순실과 관련된 첩보를 170건 정도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네, 묵살을 그럼 했다고. 최순실 정보가 여당이나 이런 정보 사이트에서 계속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국정원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예. 그 추명호 전 국장이 이를 묵살을 시킨 거죠. 이게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적폐청산 TF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그 추명호가 6국장이 된 이후에 그 국정원이 최순실과 미르재단 등 이런 첩보 170건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때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 예. 2014년 말이었죠. 2014년 말이었죠. 네.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은 2013년 말서부터 2014년 초까지 네네. 정윤회 씨가 박지만 씨를 미행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2014년 말에 세계일보인가요? 네, 세계일보 단독으로. 세계일보 단독으로 11월에 네. 기사가 터진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윤회 씨가 비선 실세로 개입하고 네네. 있다.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다들 정윤회 씨가 비선 실세라고 알고 있을 무렵에 이미 국정원에서는 정윤회는 깃털이고 진짜 실세는 최순실이다. 이런 내용의 보고가 올라갔다고 해요. 그때 조응천 밑에 있었던 그 수사관인가요? 누구죠? 그분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청와대 권력 1순위는 최순실, 2순위는 정윤회, 3순위는 그리고 3순위가 박근혜 그럼 대통령이다. 정윤회가 깃털이면 최순실은 이제 몸통이 되는 거죠. 몸통. 그다음 그 밑에 3순위가 박근혜 대통령은 티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먼지. 네.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날아갔잖아요. 오늘도 당황스럽네요. 아니 먼지가 돼서 날아갔잖아요. 뭐 일단 뭐 자리에서 재판 중에 날아갔으니까. 있고요. 네, 어쨌건 탄핵이 됐죠. 어허.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었고, 예. 그리고 뭐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 트레이너 출신이다. 뭐 이런 보고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 트레드밀 네. 청와대 들어간 거 그것도 제가 특정으로 그 제보 받았고 터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그러네. 이전에 생각해 보면은 박근혜의 트레이너였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 최순실 트레이너였다가 박근혜에게 추천해줬다. 네, 국정원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국정원은 이렇게 알고 있었고, 예. 그리고 뭐 전경련하고 뭐 재계에서 미르나 K재단에 대해서 계속 출연을 요구하니까 불만이 높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해요. 요런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이라고 얘기했어요. 요런 그러니까 좀 얌체 같아요. 아, 그래요? 이런 제 내용도 성격이라. 있었다. 네, 성격이나 이런 내용도. 말투.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예. 요거를 추명호가 묵살을 시킨 거죠. 아하. 심지어 묵살을 넘어서 이런 보고를 올린 사람들을 지방으로 좌천을 시켰대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여기서 좀 추명호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까 뭐 봉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개해줘야 돼요. 네. 이 사람이 그 2016년 7월 말에 예.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그게 보도가 되고 이에 대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를 했어요. 예. 그때 이석수 감찰관의 감찰 내용 그리고 심지어 대응 방안까지 만들어서 우병우한테 직보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게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우병우와 추명호의 관계가 대체 어떤 관계길래 추명호가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하느냐. 예. 추명호가 군 출신 아닌가요? 네. 군 출신으로 그 알자회라고 있잖아요. 예. 그 알자회 소속이에요. 오. 그래서 군 인사에도 개입을 했다. 이런 예. 의혹도 좀 있었는데 혹시 육사 몇 기인지는 모르시죠? 몇 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 기가 나오게 되면 딱 떨어지는데. 네. 아. 그래서 자기 선배가 30 우리 몇 유- 기였는데 우리- 네. 그렇습니다. 육사 41기요. 그러면 81학번인데. 학번까지 바로 나오나요? 그러면 40도 하면 돼요. 예, 37기면 40도 하면 77학번. 네. 박지만 77학번. 예, 딱 떨어지죠. 네, 그렇군요. 이런 그 깨알 같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진행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예, 내추럴본 신이 네. 내린 진행자. 그렇게까지 또. 육사 41기요. 그럼 81학번이죠. 우병우 수석이 서울대 84학번.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 나이는 더 어리죠, 우병우는. 더 어리죠. 육사 41기 중령제대인가 그렇죠? 언제 제대했는지도 잘 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작가분들이 바로 일단 파닥파닥 써줘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야. 네, 대단하신 예,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어쨌거나 PD는 네. 놀고 있고 작가들은 열심히 쓰고 그래요. PD가 쓰고 있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랬군요. 김소연 PD님. 예. 저분 누구 정한성 PD님 뒤에서 왜 왔다 갔다 해 병풍처럼. 네, 즐거워하시는데요. 예, 너무 즐거워요. 자기 이름 얘기해 좀 좋아요. 약간 관종이에요. 정말요. 네. 육사 41기 계속 하시죠. 네, 계속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건 예. 이 추명호란 사람이 우병우한테 그렇게 직보를 했고 그런 걸 보면은 그 분명히 추명호가 이런 국정원의 보고를 묵살할 정도면은 추명호는 최순실을 알았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병우도 알았다. 최순실을 알았다. 네. 딱 꼭지가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계속해서 국회에 나가서도 최순실의 존재를 모른다라고 했었어요. 170회 정도 제보가 들어온 것을 보고했는데 네. 그럼 추명호도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추국장 이건 누군데 이렇게 보고를 해. 나 이 사람 몰라. 그만 보고해. 네. 그런데 170회를 보고해. 170회 정도를 들어온 걸 묵살했다. 뭐 그래도 뭐 어쨌거나 만약에 추명호가 뭐 우병우에게 최순실을 보고 안 했거나 할 수는 있는데 예. 근데 또 연관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추명호가 우리은행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우병우한테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최순실의 메모 중에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최순실이 자기의 지인을 우리은행장으로 추천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 네, 우리은행장에 이제 넣으려고 이제 그런 정황이 그게 있는데. 장시호 씨가 제보한 그 상자 안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가방 안에서? 그건 정확히 잘 사진을 모르겠습니다. 찍었더니 어쨌든. 네, 어쨌거나 그래서 최순실이 우리은행장 인사에 개입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있는 우리은행장이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일단 막아야 하고 그래서 국정원에서 그 이 추국장이 자기 휘하 사람들에게 이 우리은행장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사찰에서 했어요. 비리를 찾아내라. 네, 비리를 찾아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그냥 나라를 아주 난동질을 쳐놨네 그냥. 그리고 그 결과를 우병우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과연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겠냐는 거죠. 최순실은 우리 은행장을 바꾸려고 했고 네. 그리고 그것을 추국장에게 뭔가 메시지를 줬고 네. 그 내용을 우병우에게 보고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최순실이 우병우한테 지시를 했고 우병우가 추국장이 추명호에게 했든지.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되면 국정농단 사건에서 우병우 못 빠져나갈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다시 나왔으면. 그렇죠. 지금 걸려 있는 일종의 죄목들은 좀 가벼워요. 근데 가벼운데 이 국정농단 수사를 좀 다시 좀 광범위하게 봐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검찰이 추명호를 긴급 체포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아니 같습니다. 위증으로도 일단 그 우병우는 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죠. 알고 있었던 게 확실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검찰과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위가 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병우는 자꾸 이 대리운전 생각해.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이런 게 생각이 나. 아들도 그 경찰의 예. 네, 운전을 했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샵 1035. 네. 여러분들 하니까 헷갈려. 샵 1035. 제작진 분들이 없으면은 예. 방송 유지하기 힘들겠네요. 짧은 문자 40원을 쓰니까 또 40원을 불러내고.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하는 소통하는 방송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봉환님, 이분 훌륭한 분이에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봉도사님 팬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김봉화 가운데 봉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정봉주 김봉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거는 무슨 연이라고 해요? 봉도선 팬입니다. 너무 재밌고 알아듣기 쉽게 정치를 얘기해 주셔서 좋아요. 자, 3916님 정치쇼가 아니라 코미디쇼 같아요. 봉도사님 개그맨 하셔도 될 듯. 3916님 너무 뜨문뜨문 보고 계신 거예요. 옛날에 강사 중에서요. 네. 제일 쉽고 재밌게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사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내공이 제일 센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어렵게 얘기하거든.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절정지공의 내공이에요. 힘드네요. 오늘 방청석으로 나오셨어요? 자, 다음 이슈 헌법재판관 얘기해 주면 좋을 듯. 네. 헌법재판관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장을 조속히 임명해달라 이렇게 예. 요구를 했어요. 너무 모욕을 주잖아요. 지금 직대를. 그렇죠. 그 얼마 전에 뭐 해시태그로 힘내세요 네. 김희수라는 해시태그가 되게 그렇죠. 유행을 했었죠. 그 국정감사장이 나와서 말도 잘 못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세에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청와대는 일단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근데 헌법재판소 소장을 헌법재판관들이 빨리 임명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좀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의도랑은 좀 다른 얘기가 흘러나온 건데. 아니 왜 그러냐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모욕을 주면 그건 헌재 모욕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평생 고고하게 독야청청 살아오신 분들인데. 네. 뭐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예.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국회가 마치 청와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좀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예, 헌법재판소장 빨리 임명해달라. 네. 그 청와대가 배치되는 건 아니고 원칙대로 해달라. 네, 하는 그런 얘기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언니 뉴스로 찾아뵙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인터그라를 많이 날렸더니 한 3부쯤 한 것 같아요. 인터그라 뭔지 아시죠? 네. 부부 사이에 있는 그 사이사이에 우리끼리 방송 안 나가는 예, 토크, 좀 충격적인 인터그라. 인터뷰라. 충격적인 거 다 지금 녹음해놓고 깎아요, 여기 그냥. 그러게요. 이거 정말 방송을 내보내고 싶어요. 예. 아니, 제가 무슨 도란사에서 돌을 안 닦고. 제가 무슨 박학이거든요. 박사예요. 네, 네. 자, 언니 뉴스 최민희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여성의 시각, 엄마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세상을 분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여기만 오면 목소리가 굵어지는 양결입니다. 남자 목소리 흉내내지 마세요.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흉내라뇨. 자, 오늘 올라오는데 저도 모르게 고란사항이 중앙일보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자, 근데 네. 양지열 변호사님, 네. 진짜 남자 목소리 흉내내지 마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주 오글거려 자꾸. 죽겠어. 근데 두 분이 인터뷰를 하시는 건 좋은데 네. 고 기자님이 현직 기자라는 사실을 잠깐 그거 자꾸 없어요. 잊으시는 것 같아요. 관계없어요. 저는 제가 그분을 비판했다라고 하는 걸 가서 직접 얘기해도 관계없어요. 굉장히 정치 궁금하실 것 지금 같아요. 인터그라 시간이에요? 아니요. 지금 메인 구라 시간이에요.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75님, 봉도사님 진행을 너무 재밌게 해서 이야기에 푹 빠져들어요. 저는 매일 듣는데 나한테는 왜 청취율 조사 전화가 안 올까요? 이야기 잘할 수 있는데, 청취율 조사 걸리는 사람들이 한 1000명밖에 안 돼요.
5천만 분의 1000이에요. 그럼 5천분의 1. 그리고 전화 받고 뚝 끊는 사람들은 또 이게 반영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돌리기는 5천 명 잡기 위해서 한 몇 배수 돌릴까? 2% 3%쯤 되니까 한 2, 몇만 3만 통, 돌려요. 몇만 통 야, 돌려야 2, 3만 통 돌려요. 아, 그래서 예. 저도 저도요. 4475님 저도요. 저도 그런 거 못 받아봤어요. 예. 그러려고 했더니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면 10%, 한 10만 이상 돌려요. 그래야지 이게 걸리거든, 1000명이. 10만 그러니까 예. 한 번은 나도 전화 그 다음에 받고 이제 그 성별 보정회의죠. 연령대 보정회의죠. 모르겠어요. 이건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또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 청취율 조사에 뭐 재뿌리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식의 청취율 조사 방법이 과연 지금 맞는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네. 이게 방송국에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기간은 많은데 라디오 청취율은 이게 그 경제성이 없어갖고 하는 데들이 별로 없어요. 한두 업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게 그 업체를 지금 디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나오면 고란 기자 탓이에요. 이게 이상한 깔때기가 돌고 돌아서 결국 희한하게. 그러니까 자. 많이들 나오는 게 뭐 팟캐스트 같은 것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들 하고 있죠. 아니 그래서 그 이제 TV 좀 선진적으로 나가는 데들은 시청률이 한 1%만 나와도 그것을 다 목표로 삼는 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짤방이 많이 돌고 VOD 다시 듣기 이런 걸로 종합으로 이미 다 갔기 때문에 네. 시청률 조사가 의미가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청취율 조사이죠. 자 여기 지금 참여하신 방송국은 SBS 프로그램 이름은 정봉주의 정치 쇼. 정치 쇼 진행자 공도사. 어제 안민석 의원이 전화 와갖고요. 목요일 날 그 출연 좀 하게 해달래요. 주제가 있다고. 그래서 뭐 안원구 국장하고 총장 나오겠다고 지금 무슨 국민재산환수 때문에 그래서 나와라 그랬더니 문자 왔어요. 금요일 날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무슨 쇼인데 앞에 정치쇼가 아니라 무슨 쇼를 붙였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했고 이 6두문자로 그냥 16개를 한 방에 날렸지. 16개? 예. 그랬더니 형 지금 랩해? 왜냐면 이게 계속 들어도 정치쇼 이걸 강조해야 돼요. 네. 그렇지 이게 이율배반적이에요. 정치가 어떻게 진중한 게 쇼가 될 수가 있지.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이 서로 이질적인 것을 묶어놓고 하나의 완벽한 컨비네이션을 만든. 그러니까 그 예. 컨비네이션을 봉도사가 만들었다는.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만든. 인격까지. 예. 로또네요. 손미애님. 전화 받는 게 로또네. 맞습니다. 깜짝이야. 첫 번째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 양절 변호사님. 이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여부가 원래 이제 어제까지였잖아요. 16일까지였는데 그렇죠. 네. 그 지난 금요일에 이미 발표를 했죠. 근데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에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끝나고 구치소에 가서 그 얘기를 전달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연장이 결정되고 첫 재판을 어제 오전에 받았는데 어제 오전에 이제 재판부에서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했어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고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고 현재 재판 진행 상황도 그렇고 또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안을 봐도 심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영장을 연장하게 됐다라고 했더니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재판 열렸을 때 나는 누구고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이외에는 말을 안 했거든요. 입을 안 열었는데 갑자기 할 말 있다고 4분 동안 나는 쭉 읽어서 이게 정말 누구 한 사람 배신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그동안 6개월 동안 꾹꾹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게 헌법과 재판에 따른 재판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폭탄선을 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다 그랬지만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은 공식적으로 전원 사퇴를 선언을 했고요. 나오면서 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가장 유영하 변호사가 제일 말을 많이 하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참 이런 얘기를 했죠. 광장의 광기 때문에 이게 재판이 아니라 형식적 법치주의.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거칠에만 재판을 하는 것 같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살기가 감도는 법정에 박 전 대통령을 혼자 내버려두고 간다면서 눈시울을 붉히고 법정을 떠나버렸는데 또 변호인이 또 살기가 감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혼자 놔두고 간다는 것도 이상하긴 했습니다. 어찌됐든 사안은 그렇게 돼서 결국 박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았고요.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가면 걸석 재판을 할 수도 있고 안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이유는 일단 그다음에 이렇게 국선 변호인? 일단 가장 좋은 건 사선을 새로 선임을 해야 되는데 사선을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구속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법정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그래 때문에 되죠. 이제 법정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요. 예. 선임도 원래 보통은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복잡한 사건일 경우에는 여러 명 선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로 끌어나가고 얘기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이 아예 구치소에서 나 못 나가겠다고 해버릴 경우에는 뭐 구인장을 발부한다거나 그래도 나 안 나가겠다 하면 이제 걸석 재판, 형사 재판일 경우는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없어도 피고인이 법정에 있는 건 형사 재판에서 있는 건 사실은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측면이거든요. 내가 포기하겠다고 하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걸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자 정리하면 그럼 국선 변호사를 네. 재판부에서 네. 강제적으로 지명하는 건가요? 국선 변호사는 이제 국선을 전담하는 사무실도 있고요. 국가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서 아니면 저 같은 사선 변호사들 경우에도 미리 신청을 해놓으면 예. 국선 변호인으로 지정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양원이도? 기간에는 예. 그러면 일반 변호사들도 아, 평생 국선을 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하면 네. 그때는 국선 변호하고 사선 변호를 사설 아니, 변호를 겸- 못 하죠. 아니요, 겸해서 겸해서도 할 수 겸해서도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뀌었네. 예, 그럼 바뀌었습니다. 양언니는 저는 의향이죠. 대법원 국선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 근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은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말씀드린 국선 전담 사무실에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 국선 전담하는 변호사분들이요. 일이 엄청 많아요. 많죠. 엄청 많은 게 형사사건의 경우에 특히 뭐 경제사범이 아니고 뭐 절도나 폭행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경제력이 낮은 분들이 또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구속이 됐었을 경우에 사건을 맡으면 국선 전담 사무실에서 맡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건 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게 떨어지면 글자 그대로 폭탄입니다. 아니 거부할 과거에는 수도 있나요? 국선 변호 거부 못하죠. 못하죠. 아니 근데 과거에는 국선 변호사 이건 몰라요. 진짜 몰라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과거에는 우리는 또 이게 법무부 출신들 아니에요. 우리는 법무부 출장도 갔다 네, 왔고. 우리 둘. 예. 그 변호사. 그 우리쯤 되면 이제 만주 변호사인데 여기 이제 그 최민희 의원은 일범이기 때문에 정가가 만주 중에서 저 하얼빈 변호사. 저는 이제 만주에서 국경을 넘어가고 신의주 변호사쯤 됐죠. 그냥 서울까지 오면 이게 정식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전소에 맡겨고 결국 서울까지 못 옵니다. 그런 건, 그게 거의 사법시험보다 어려운 거군요. 그럼요, 이거 못 와요. 지금 신의주에서 이제 개성까지 온 변호사가 몇 분인데 장형달 의원 같은 경우가 개성까지 왔죠. 왜냐하면 7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게 맞으시는 게요. 그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으면 재판받으러 갈 때 저 사람 몇 년 받을 것 같다라고 딱 얘기를 한대요. 장기수들이 딱 찍어요. 이게 찍는데 거의 맞아요. 현직 변호사들 중에서 들어가 계신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변호사들보다 장기수들이 맞죠? 가장 정확하대요. 더 정확하게 맞춰요. 예. 그리고 또 교도관들도 한 20년 넘잖아요. 그럼 장기수하고 둘이 합의를 해요. 이거 7년? 그럼 장기수가 아니요, 한 12년 받겠는데 그럼 한 9년, 10년에서 결정 나지 않을까? 둘이 막 합의해요. 교도관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빵 내게 해. 또 빵을 걸어. 왜 빵인 줄 알아요? 중형이니까 빵을 거는 거야, 빵. 그 빵 있거든요. 사식으로 들어. 사식으로. 자, 근데요. 그래서 국선 변호사를 하는데 과거에 국선 변호사들은 개인 변호사 활동하다가 이제 거의 은퇴 임박한 연로한 변호사들 많은데 요즘은 로스쿨이 되면서 젊은 변호사들도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 변호사에서 그 사건 수임이 잘 안 되니까 많아갖고 그래서 젊은 변호사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들어가면 박근혜 대통령 불리해요. 이분들이 안티 박근혜 대통령 성향인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변호사는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하는 변호인의 변호인 권익을 근데 보호해야 되는 이제 거 그게 아닌가요? 다들 이제 약간의 착각이 있는 게 네.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편을 무조건 들어드는 게 네, 아니라 아니라. 사실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서 네. 유리한 거 불리한 거를 철저하게 나눠서요. 그렇죠. 본인이 고집을 부리더라도 이게 당신한테 너무 불리한 부분이다. 인정해라. 이거는 인정하고 털고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설득을 하는 것도 변호인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변호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박근혜 피의자 같은. 아니 왜 아니, 그러니까 인정해라. 계속 인정해라. 그냥 인정해라, 인정해라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초동에서도 유영하 변호사에서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끔 눈시울 붉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를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변호사가 감정이입을 하면 변호를 맞아요. 제대로 못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왜 같이 공감을 하고 있냐. 이거는 안 맞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거 진짜 맞아요. 제가 그 심재철 의원님 예. 그 법정에서의 그 문제에 대한 글을 하나 썼었어요. 80년 이제 DJ 재판 관련하여. 아, 그때 내라는 문자로 내라는 심재철 당시 그 학생회장이었으니까요. 네, 그때 이제 쭉 한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민변 쪽에 그거를 심재철 의원이 저를 고발하셨어요, 검찰에. 그래갖고 이제 조사를 받는데 이제 민변에서 한 명을 저에게 변호인을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는데 계속 검사처럼 저를 막 치조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치조에 응하다가 이게 변호인이 아니고요, 검사 같아요서 막 울었어요. 진짜 변호사들이 냉정하더라고요. 냉정해요. 예. 여기 그 양지열 변호사 봐봐요. 냉정하잖아요. 네, 갑자기 왜 저를 냉정? 얼굴이 저는 예쁜데. 아니 근데 그건 맞아요. 그렇게 해야 얼굴 그게 예쁜데 머리도 남자처럼 깎았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런데요, 봉도사님, 저는 예. 이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서 예. 저 변호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에게 진실을 보고하고 있지 않구나 이걸 또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헌재 판결 났을 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는 헌재가 기각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이번에도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계속 줬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나무도 심어놔라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죠. 네, 네. 돌아갈 그래서 아. 저는 그 변호인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 주변에는 정말 현실을 그대로 정보를 주는 그룹이 없구나.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못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자기한테 좋은 얘기, 귀에 달콤한 얘기만 하는 것, 사람들을 평생 두었던 것이 몸에 뱄기 때문에 네. 직원하는 사람들은 못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변호사가 어찌됐든 정치적인 재판이다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왜냐면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좀 어이없었던 게요. 6개월 동안 재판을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랬는데 지난 6개월 동안 그 김세윤 부장판사가 정말 잘 들어줬거든요. 네. 안 해준 게 없거든요. 예. 유일하게 반대하는 게 그냥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게 영장 내준 것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증인 부르는 거 다 해주고 다 들어줬고 물론 재판 4번 하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 변호사들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검사하고 판사도 죽어나가거든요. 일주일 4번씩 재판하는 거. 그러면 뭐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를 할까? 대표적으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아니 현직에 있었을 때 탄핵되고 현직에 있었을 때 예. 탄핵된 이후에 구속이 된 건데 누가 그러면 현직에 있는 대통령에게 정치 보복을 합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요 이 정치 보복은 잘못됐어요. 이거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김세윤 부장판사가 그 지난번에 정준길 변호사 왔었잖아요. 근데 정준길 변호사 서울대 동기동창이에요. 그 자유한국당. 네. 정준길 변호사는 누군지 잘 모르죠. 전 대변인 아. 대선 때 홍준표. 그 금태섭 의원이 안철수 쪽에 가 있을 때 전화하니까 뭐 협박한다고 해서 둘이 싸웠잖아요. 아, 서로 예. 친구가 아니라고. 그. 예, 그분들이 서울대 법대 동기예요. 또 최강욱 변호사도 동기예요. 아, 제가 그 사람 얘기가 정준길 변호사 여기 왔다가 그분들을 다 어떻게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다 알아요, 제가. 네, 근데 저는 김세윤 예. 부장판사가 그 동기예요. 아. 네 동기고 예. 뭐 그 정준길 변호사도 평가하는 판사세요. 예. 보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다 그분들 동기인데 정치 재판을 할 동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보니까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종결자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검찰이 피의 사실을 그때 발표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소설 허무맹랑한 소설이다. 그 팀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발표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이 엮은 거다. 네, 그다음에 헌재가 이제 탄핵을 인용했을 때 그때는 헌재 불복했죠. 그다음에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는 이유로 법원 불복이에요. 아니, 맞아요. 근데
구속기간 연장 갖고 불복을 하냐고요. 왜? 그러니까요. 유무죄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자기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재판정에서 보세요. 몇 번의 과정을 거쳐가잖아요. 국회에서 국회의원 234명이 자당 소속이었던 의원들이 7, 80명이 동의하면서 탄핵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 대한민국 최고의 헌재에서 탄핵 만장일치로 8대0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구속되고 이게 몇 번의 과정. 그럼 이게 모두가 다 전 국민이 짰다는 얘기냐고. 전국민이 짠 거죠. 광장의 광기란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광기니까. 유영학 그 변호사의 광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럼 나는 수천만 분의 1의 광기다. 우리는 지금 다 국민들을- 미쳐 있다는 예. 거죠.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미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해설하는 기사를 보면 변호사들이 전부 다 사임을 하는 바람에 걸석 재판이나 아니면 아예 뭐 재판장에 안 나오거나 아니면 뭐 국선을 선임해서 이렇게 뭐 길어지거나 하면 이 재판부에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왜 정치적 그건 왜 부담이 커진 그러냐면 거예요? 정치적 부담이라는 표현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하는데 판사 진행하라는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예. 사유가 어찌됐든 정해진 기일 내에 재판을 못 마친다는 것 자체가 좀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마치 밖에서는 당신이 이거를 잘 추스려가지고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반발하고 그렇죠. 나간 게 아니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재판이 되게 되면 네. 마지막에 국선을 통해서든 국선 요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 열심히들 하십니다. 옛날 그런 느낌이 변호사들 아니에요. 많아요. 근데 열심히 하더라도 마지막에 결국 국선이 있고 걸석 재판으로 한 재판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이었다고 또 정치적으로 시비를 걸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거죠.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나 끝까지 싸운다. 밖에서도 싸워달라.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똑바로 제대로 해라 요거죠. 예. 그래서 어제 그 메시지의 핵심은 태극기 휘날리며. 그죠? 아니 근데 이게요. 그 판사는 가장 편한 그 재판이 아주 예리한 창과 아주 단단한 방패가 정면 승부할 때 제일 편해요. 양쪽의 논리가 극명하게 다 나오잖아요. 네. 다 듣고 네.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저렇게 변호사들이 7명이 다 가버리게 되면 반론권, 방어권을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거 기울어진 판결 아니었어? 그렇죠. 예. 이런 정치적 공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죠. 근데 그렇게 정치적 부담, 정치적 공격 이게 약간 그 사회에 있는 소수의 의견을 저는 뭐 이게 저도 언론에 종사하고 있지만 언론이 약간 증폭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논란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민원연이 하는 말을 우리 예. 불안사 중앙일보 그러니까 중앙일보. 그러니까 더 무게가 중앙일보가 많이 있습니다. 좋아졌네요. 개인 의견입니다. 그런 난 여기에서 조중도 이렇게 옛날에 묶었던 거 찬성하지 않아. 저는 중앙일보는 조금 그래? 합리적이다. 그런 주장하다가 욕도 많이 먹은 일입니다. 아, 조동중으로 그 한쪽 서열을 그래서- 밀어놓을까? 조동. 조동 문중? 그래요. 조동 문중 해달래. 괜찮아요. 저는 이게 방송하는 것 같고 명예훼손으로 사람들이 걸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슈가 되거든. 폐기장. 자, 9390님 패널분들이 조목조목 설명 잘해주셔서 듣는 것만으로도 정치에 많은 이해됩니다. 강경미 국정농단의 종결자다. 멋져보로 불어로 한 거네요. 멋져보로 한줄 논평 최 의원님 짱이에요. 자, 광고 듣고 저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소서. 자, 인터그램 마치고 이제 3부 순서 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안 도대체 궁금하니까 무슨 점점 더 듣죠. 요즘 정치쇼 엄청 들어요. 인기예요. 저는 예. 이제 지역구를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지역은 되게 보수적인 지역인데 예. 특히 5, 60대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예. 달려와서 저 정치쇼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뿌듯뿌듯하죠. 오. 봉도사님 고맙습니다. 아, 이게요. 10시서부터 12시 사이에 집에서 이제 주부분들이 그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럴 때 정치쇼 틀어놓고 맨날 싸운다고 이거 댓글 올라와요. 물하고 싸우고 그 청소기하고 싸우고 청소 시끄럽다고. 틀어놓고 막 청소하다가 청소기 돌아 야 안 들리잖아 조용히 해. 설거지하다 물 들어 야 조용히 하네 안 들리잖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정치쇼가 이 순위가 팟빵에서 떨어졌다가 언니 뉴스 하고 나면 올라간다는 사실. 정말요? 사실 네. 저도 체크하고 있어요. 정말이죠? 떨어졌다가 탑10은 확 올라와요. 아니 고 기자님까지 그거 보고 계세요? 제가 고 사실 기자님이 은근 동화되고 있어요. 소심해서 고 댓글 다 보고 기자님이 있거든요. 고 기자님이 댓글 봐요? 댓글 봐요? 그럼 안 돼요. 댓글 보면 오래 못 살아요. 네, 그거 보면 안 돼요. 아 댓글 덕후시네. 네. 사실 살짝
다시 댓글을 달고 싶기도 하지만 그냥 기자지라는 소리 그렇게 들을까 시작하면 봐.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예, 아니, 달라면 거기, 다른 이름으로. 예, 댓글 그거 덕후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리고요, 좋은데, 이제 이 댓글이 좋은 댓글 올라와서 기분 좋다가 몇 번만 폭탄 맞으면. 예, 알바 고용하세요. 알바. 어. 예. 댓글은 댓글이고 악플은 악플이다. 네. 아. 그래도 무플보다 그러면, 낫다. 그러면 신경 쓰지 마세요. 8897님 봉도사님 방송 한번 들으면 계속 듣게 되네요. TV나 다른 방송 정치 프로그램 딱 다는데 여기는 속이 뻥 뚫리게 진행하는 게 참 좋아요. 이거 인이 헌정 감사합니다. 방송이래요. 누가 그래요? 지난번에 그렇죠. 누가 그랬어? 진수희 의원. 진수 의원이. 이 헌정 각하 헌정 방송에 초청해서 고맙다고 얘기하니까 또 우리 봉도사님이 어머 그렇습니다. 아, 진수 의원은 진짜 괜찮아요. 네 저는 17대 때 같이 교육위로 4년 했는데 네. 원래 중도 약간 여성운동을 했던 분이거든. 네 그리고 아. 똑똑하실 뿐만 아니라 시각이 정확하시고 봉도사랑 친해요.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슈로 넘어가래요. 잠깐만요. 우리 그 인터 구라 하듯이 이런 구라를 좀 쫙 풀어갈, 우리에게도 구라의 자유를 주세요. 예, 더 근데 프리덤 오브 구라. 그 홍준표 대표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저는 본 예.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 영국 그 주한 영국 대사 만났을 때 그 장면 기억하시죠? 예. 한국만 보냈냐고. 네, 그 가짜 뉴스가 돌았어요. 영국이 우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항공모함을 파견할 거다. 이런 그 얘기를 실제로 영국 대사 앞에서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네. 너무 어이가 없게 영국은 항공모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대사가 해외 영국 대사가 보통 이제 그럴 때 대사들은 말도 돌리고 그러는데 예. 그냥 직방 어디서 그런 언론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영국은 평화적 해결책 외에 다른 군사 옵션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방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니, 짤이 막 돌아요 지금. 아 근데 제1야당 대표가 밑도 끝도 없이 다른 나라 대사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나 진짜 너무 이게 왜 얼굴 부끄러우면 붉어. 우리가 왜 우리 부끄러워서. 몫이냐 이래가지고 근데- 이거 모르는 청취자분들이 많아요. 그 영국이 항공모함이 없군요. 언제 만나서 그랬어요? 그 어젠가? 어제였던 것 같아요. 어제예요? 네, 오늘 뉴스로 화제가 됐어요. 네. 그게 막 이렇게 우리 짤이라 그러죠. 예, 인스타그램 짤. 사진이 이게 돌고 있어요. 아니 가가지고 물어봐요. 밑도 끝도 없이 이게 NLL 뭐 비연비가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서 비연비 랜서가 넘어갔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와중에서 영국도 항공모함을 보내서 우리 쪽에 보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영국 대사가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렇게 언론 보도에는 예.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영국에 또 영국 현 집행부를 반대하는 그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또 그런 기사 만들면 어떻게 해? 한국에 항공모함 보내기 위해서 항공모함 구입하기. 그래서 아니 홍준표 대표가 좀 마음이 급하셔서 예. 그럴 거예요. 아니 아까 진수희 의원이 뭐 괜찮은 보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약간 보수가 홍준표 의원이 말이 나왔으니까 근데 저는 정치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자꾸 괜찮은 게 창피해지죠. 아니라 희화화되는 것 같아요. 이 아니 보수라는 게. 근데 보수라기보다 이제 일부에서 네. 그런 분들이 또 계신데 자꾸 그런 일을 스스로 자초하고 계시니까. 아니, 우리 보수의 품격이 갖고 정택은 정도원 의원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네. MB맨이었다가 MB 비판하면서 튕겨져 나와갖고 정말 보수가 제대로 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네. 보수가 무너져도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분들은 근데 반란 보수라고 부르던데요. 아, 반란 보수인데 그리고 정태근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그 연대 파리학번으로 학생운동까지 정통으로 했던 분이거든요. 네, 동문이시네. 네, 네. 오, 아, 예. 와이대예요? 네. 저는 와이대는 몰라도 백양로 학과를 다녔어요. 그건 또 무슨 학과예요? 아, 제가 대학원을 연대를 나왔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으로 가버렸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출당. 근데 출당 얘기를 원래는 이번 주 중에 마무리를 짓고 이제 홍준표 대표 지금까지 얘기했던 홍준표 대표가 예. 본인이 23일 날 미국에 가는데 그 전에 완료를 하겠다. 그래야 이게 이제 바른정당과 통합이 원만하게 되지 않겠느냐. 홍준표 대표가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전에 자유한국당 네. 대표인데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전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스스로 마지노선을 정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이게 이상한 재가 뿌려진 거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돌발 여전히 변수가 생긴 거죠.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고 의원들 중에는 아직도 친박근혜로 네. 분류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대통령이 나는 억울하다. 이게 정치적인 보복이다라고 주장한 마당에 자유한국당에서 이거를 출당을 만약에 정리를 해버리면
이거는 정말 사실 비정한. 이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지자들 모양새가. 입장에서는 부관 달면 참시가 삼키고 부관 이제 참시가 되는 수면 거죠. 뱉는. 그리고 이게 그냥 박근혜 대통령 혼자의 출당이 아니고 그렇죠. 예. 예, 친박 핵심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나오는 게 서청원, 최경환 두 이렇게 의원인데 나오는데. 당을 스스로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온몸으로 박 전 대통령이 던져버린 던져서 거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출당, 최경환, 서청원 이분들 출당을 밀어붙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됐나요? 어려워질 어허. 것으로 보여요. 예. 자, 다음 가사노동 일하는 주부 입장에서 핫한 뉴스가 떴어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사노동의 값을 매기기로 했다.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가사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에 밥 먹고 옷 갈아입고 뭐 소파에 앉아 TV 시청하고 집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 중에 식사 준비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집안일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가사노동 가치를 한번 책정해보자. 책정해보자 이런 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건 대책이 아직 나온 건 아니죠.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통계청에서 이런 걸 해보자. 그래갖고 국민권익위의 게시판에 예, 국민 생각 게시판에 요걸 올렸습니다. 예. 그래갖고 예를 보면 가사노동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음식 준비, 세탁, 주거관리, 쇼핑 이게 가정관리 영역. 예. 그다음에 가정 및 가구원 돌보기 이게 들어가. 그다음에 예. 자원봉사 및 친분 있는 사람 돕기까지. 아하. 예,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가사노동 대상이 아닌 활동이 수면, 식사, 위생 등 개인 유지를 위한 행동, 예. 일 및 학습 관련 행동. 학습 관련 행동은 가사노동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다음에 교제 및 여가 활동, 누군가 만나고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이걸 게시판에 올렸어요. 국민권익위. 예. 그랬더니 의견이 막 많이 올라와 있는 오호. 거고요. 그래서 몇 개를 뽑아봤더니 우리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뭐 가족관계니까 그때 비적대적 모순관계라고 예. 하셨는데 그런데 너무나 가사노동에 대해서 여성들의 몫이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이번에 한번 해보자. 맞아요. 요게 요약하자면 댓글의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요걸 제가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매해 법원에서요. 가사노동의 가치, 주부, 이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이렇게 무슨 판결이나 이런 게 네. 필요하니까 알려주더라고요. 예. 그게 2016년 말에 가사노동의 하루 가치가 99,882원입니다. 99,882원. 근데 이제 주부분들이 제일 화가 나는 게 남편이 밥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그 부인이 네. 하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화가 나잖아요. 네. 네 일이다 그건. 예. 너 일이기도 하다라는 예. 거죠. 함께 해야 하는 네, 일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사노동을 책정해 보는 것 자체가 어쨌든 주부분들의 네. 일에 대한 존중 네. 이런 거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때 명절에 이제 가사노동 문제 얘기했잖아요. 예. 이거를 다시 명절 일당과 관련하여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휴일은 1.5배의 비용, 그 임금을 지불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99,882원인데 여기 10만 원으로 치면 명절 일당은 15만 원이 되는데 예. 요 D가 더 중요해요. 15만 원. 예, 이 15만 원은 4인 가족 기준이에요. 20명의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5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60만 원. 75만 원. 75만 원. 네, 그래서 예. 명절 때 75만 원 또 부가세 별도. 그렇죠. 80만 원이 넘어가는 거야. 네, 명절 때 주부 노동의 하루 가치는 75만 원 정도로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그 명절 치르지 말아야겠네. 아니 근데 실제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 하는데 실제로 그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가사노동을 이제 전업주부?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 기관에 맡기거든요. 예. 이게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이렇게 G 그 회사가 있어요. 뭐 쥐요? 뭐 그 이제 쥐가 또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아니, 다스는 누구 거예요? 네, 통일했어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그 약자로 이제 G로 시작하는 회사에 보면은 이게 헬퍼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시간제로 이용할 때 가장 싼 분이 오전에 4시간 하는 게 45,000원이에요. 아, 일당이요? 일당이 아니에요. 오전 4시간. 그러니까 오전 네. 4시간. 예. 그리고 만약에 월급 출퇴근 월급제로 한다 그러면 주 5일 8시간을 근무한다고 치면 가장 싼 분이 그러니까 레벨 네, 네. 1 단계가 190만 원이고 그 약간
그 경력이 오래돼가지고 일을 잘한다고 하는 부분 300만 원까지 이미 시장에선 가격이 그렇게 책정돼 있어요. 이게 1에서 10단계까지 있다면서. 네. 뭐 나름의 19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네, 예. 시장 가격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그렇죠. 객관적인 정확하죠. 가격이죠. 그런데 이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시장에선 이미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아까 최 의원께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는 법원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전향적인 판결이 이미 10년도 넘었죠. 이혼할 때 재산 전환할 때는 예. 전업주부가 했더라도 15년, 2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 네. 50%를 인정해줘 버려요. 네. 직장생활을 안 했더라도. 네. 그게 그래서 아까 이제 법원에서 하루 일당을 9만 원으로 매 계산한 이유가 그때 계산할 때 쓰려고. 다 이제 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법원에서는. 아, 그럼 이제 남편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서로 합의해서 몇 단계냐. 그러니까 1단계라고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다달에 200만 원 가사 노동비를 드리고 그걸 생활비는 드리고 또 따로. 생활비는 별도로 주고 그쵸. 그리고 가서 분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200만 원 준 다음에 100만 원 다시 돌려받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돈이 막 도는 거야. 야, 우리 오늘 돈 생겼으니까 삼겹살 회식 하나 갈까? 아, 오늘은 네가 싸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연봉, 가사노동을 하는 전업주부의 연봉을 따져보니까 3,646만 원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아까 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최근에는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나이 드신 분들이나 고루한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집에 놀면서 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예. 이게 전형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진짜 거죠. 집에서 한번 해보라 그래야 돼요. 예. 제가 한때 그 맞벌이 부부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아, 왜냐면 맞벌이 부부 찬성하면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솔직해서 좋아요. 아니 근데 막상 집에 있으면요. 네. 한 오후 1-2시까지 어떻게 시간 가는 줄 몰라. 너무 바빠갖고. 그렇죠. 이 가사노동의 문제가 일을 안 하면 티가 나는데 일을 하면 티가 안 나요. 제가요. 예. 이제 주부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예.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애 볼래 저기 논에 가서 뭐 심을래? 그럼 논에 가서 뭐 심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이게 이제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시어머니랑 둘이 예. 얘기를 한대요. 얘 내가 좀 나갈 테니까 너 애 좀 봐라. 그러면 제가 대신 나가면 안 돼요. 그만큼 애 보고 빨래하고 이게 힘드는 일이에요, 힘드는데 그죠. 표띠 예. 안 나고 또 애 봐주다가 이제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애 절대 안 보시겠다 해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애 봐주다 잘못되면 내 책임이에요. 또 혹시나. 자, 고란 기자님. 예. 장례차에 통행세 있다? 이거 저도 얘기 보고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저도 경험해봤어요. 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네. 예. 어머 나는 왜 그런 경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깜짝 놀랐는데. 감쪽 가족들이 아들들이 네. 격하니까 그 기사한테 막 폭행을 하려고 그래요. 응? 열받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아 장례차가 차가 안 가죠. 그 인사 좀 노잣돈은 꼬치셔야죠 가죠. 이게 어떻게 합니까? 차가 그 기름 없이. 아니 그거랑은 조금 그거는 이제 다른데요. 기사의 기사예요. 비용이고 예. 이거는 이건- 지역 주민들이 네, 맞아요. 지역 요구하는. 주민들이. 네. 어. 이게 지금 아니, 근데 그 산에 가갖고 또 상효가 가는데 지역 주민들이 딱 막아요. 맞아 그 얘기, 케이스 그 얘기. 얘기죠. 네. 우리는 아주 원만하게 했는데 그리고 요즘 그 산의 묘지 공동묘지 아니고 동네다 하는 건 불법이 많거든요. 네. 불법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막아서 못 올라오면 산소를 못 가요.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된 건데요. 예. 이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 피해자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 가족분들이 진정을 하면서 이슈화 되니까 여기저기서 나도 당해봤다라는 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지난 8월 8일이면 굉장히 더울 때잖아요. 맞아요. 이제 어머니 이제 관을 들고 이제 그 원래 봐도 야산에다가 이제 묻으러 가는데 예. 주민들이 한 5에서 6m 도민들이 한 1톤 트럭을 갖다 놓고 대전에서 온 장의차를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통행료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못 지나간다. 왜냐하면 거기다 묻는 거 자체가 그 묘를 쓰는 거 자체가 불법일 거예요. 아니 불법은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어도. 근데 이 경우에는 네. 그 묘지가 1.5km 떨어진 거였어요. 그 아. 마을에서. 근데 지금 그 법에 보면은 300m 밖에는 가능하거든요. 마을로부터. 네. 그래서 이분들이 아니 이런 법이 어딨냐. 1.5km 떨어진 산 속에서 마을에서 보면은 수풀에 가서 보이지도 않는 묘지를 쓰는데 돈을 못 주면 못 지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런 게 어딨냐고 했더니 그럼 500 하고 주민분들이 돈을 더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을 발전 기금 명목. 네. 그래서 그 경찰이나 아니면 군청 쪽에다 문의를 했더니 그냥
그 가족분들이 야 빨리빨리 해가지고 시신도 부패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빨리빨리 해제해가지고 이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350만 원의 합의를 보고 지나갔대요. 아니 칼 안 된 강도지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 케이스가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막아서니까 이거를 안 내려고 새벽 1시에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예 그 장의차에서 다 내려가지고 이거 직접 들고 승용차로 옮겨가지고 장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나오면서 과연 이게 옳은 거냐 맞는 거냐 이렇게 주민들이 무법적으로 막아서는 게 맞는 거냐라는 지금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여 행렬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엄연한 불법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장례 방해죄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식 방해죄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돈을 받게 되면 강도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상 네, 공갈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경찰이 이거는 예.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법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님비 비슷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장례차 드나드는 거 싫다. 지난번에 장애인 특수학교랑 장애인 특수학교처럼.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애완견들 많이 키우시는데 애완견 화장터 문제가 또 골치 아프죠. 근데요 지금 왜요? 정말 골 때리는 기가 막힌 3250님이 택시 기사분이신데 네. 정치쇼 재밌게 청취하다 손님 태우고 1km 동안을 이걸 누르지 않고 운행을 했대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빨리 오늘 그것도 하루 종일 기분 나쁘면 또 운행하는데 불편하니까요. 1km 돈 안 받은 거요. 저희 정치쇼 유료 시청했다고 청취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갑자기 우셔서 놀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왜 우리는 왜, 지금 왜? 님비 심각하게 현상에 심각하게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특수학교 뭐 설립 반대 뭐 애완견 화장터가 예. 지금 문제예요. 애완견 예뻐하시는데 예. 화장터는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는데 웃으셔가지고 근데 이 경우에도 보면 이제 그 댓글들이 보면 시골 분들이 너무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제 경우 보면은 그 저도 아버지 산소를 쓸 때 뭐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원래 사셨던 분이 만약에 거기 마을에 있는 산을 쓴다. 그러면은 뭐 막아서거나 이런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는데 거기는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던 사람이 외지인이 와서 갑자기 산소를 쓴다라고 하니까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일종의 님비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저도 이제 바로 여기 경기도인데 평상시에 그 동네 이장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마을로부터 떨어진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장분들이 이런 것을 주도하고 그러는데 이장분들한테 잘하라고 군에서 계속 그래요. 평상시에 좀 잘해라.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전면적으로 나오면 이건 근데 이게 알려진 게 이제 처음이어서 그렇지 그동안 네. 아름아름 좀 있었던 네. 것 같고요. 이게 예. 국가기관에서도 막기가 좀 애매했던 게 다 사정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일률적으로 이러다 저러다 말씀드렸다시피 명백한 불법이죠. 이미 명백한 예. 불법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사실 예. 장례는 늘어갈 거고 네. 사실 고령화 돼가면서 그리고 우리 장례 문화가 아직은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묘를 예.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방금 그 1km 그 미터기 안 누르고 운행하신 기사님, 저희가 기록이 있으니까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은요, 그 방송국에서 보내기로 법적 결정을 하면 보내는 내용물은 제가 보냅니다. 그건 또 뭡니까? 제 책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에? 제 책. 예. 홍수사님 네. 책을. 그러면 뭐 원하시는 대로 막 보내줘요, 제가. 뭐 헬스책을 보내줄 수도 있고, 정치책을, 책은 아니고 또 다른 선물 보내요? 이 양반 그럼 책도 보내야 되겠다. 그럼 책도 보내야지. 책도 보내고 또 다른 것도 저는 보내드리고. 트렁크에도 책 잔뜩 싣고 다니다가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그러면 얼른 그거 사인해고 줘요. 제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예. 그리고 그 차에다가 2만 원 나오면 5천 원 더 껴갖고 2만 5천 원 드리고 책한테 싹 껴갖고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다 그러고. 예. 아니죠. 그러니까 자격정지 상태니까 예. 다 주셔도 돼요. 예. 왜? 양절 변호사님 가야 돼요? 어딜 가요? 어디 가는데? 늘 이 시간에 빠졌었잖아요. 예. 잘린 게 아니고? 그 지금 근데 이영학 사건 때문에 예. 이거는 그 양절 예. 그 이영학 변호사가- 사건은 제가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예. 구속영장은 이미 발부가 네, 됐고 예. 살인에 대해서는 살인과
CC 6위에 대해서 명확해졌고요. 예.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졌기 때문에 저 경찰서 중앙 담당 경찰서에서 이거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예. 첫 번째로 이영학과 그 주변에서 혹시라도 이제 마사지 업소라는 이름으로 퇴폐업소를 운영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 예.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아. 두 번째로는 기부금을 개인 네, 기부금을 굉장히 맞아요. 많이 받았는데 예. 기부금을 혹시 또 유용한 게 아니냐라는 아니 개인 기부금이 얼마 저는 3천만 원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선 기부금품법 위반이에요 이게. 네. 개인 막 네.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 촛불할 때 이거 네. 통 돌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시민사회운동단체에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지 개인이 이렇게 돌리면 불법이에요. 못 그거 돌립니다. 더하기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내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혹시 직접적으로 방조를 했거나 아니면 네. 사기를 했거나. 학대한 부분이 있는지를 수사를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가세요 이제. 네, 예. 고맙습니다. 얼른 가시고. 고란 기자님, 네. 근데 이 문제 때문에 훌똥이 튄. 기부 포비아라고 부르는데 아. 이 사실 내가 정말 나도 월급 200만 원 받아서 거기서 너무 마음이 안 됐어가지고 보낸 분들이 거기서 있어요. 보낸 분들이 있는데 내가 보낸 돈으로 외제차 몰면서 떵떵거리면서 한다? 이러면 당연히 기부하고 싶지가 않죠. 맞아요. 네. 이게요 불똥이 정말로 제대로 기부하는 그러니까 기부금을 금을 받아서 네. 잘 운용하는 그런 착한 단체들에 영향을 끼칠까봐 좀 걱정이죠. 그리고 걱정이죠. 기여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8월에 새희망 씨앗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결손 아동을 위한 기부금을 2014년부터 한 128억을 모았는데요. 실제 아동을 도운 건 2억이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다 해먹은 거예요. 사단법인인데요. 네. 128억 중에 몇 억을 2억만 기부를 하고 실제로. 126억을. 근데 실제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실제로 이제 기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 기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기부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단체 운영을 위한 관리비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 관리비가 어떤 경우에는 뭐 절반까지 같이 되고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내면 5,000원만 그 기부자한테 받는 사람한테 가는 거고 예. 5,000원 그 관리 단체 운영에 들어간다고 해서 개인 기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개인 기부를 했더니 그냥 개인이 마음대로 막 갖고 쓰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데 거죠. 이제 이렇게 기부 받는 데들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저도 이제 세월호 가족들 해갖고 무슨 개별적으로 이렇게 기부 받는 게 네. 있는데 제가 쓰지 않고 홈페이지에다가 재정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가급적 기부할 때 재정 공개를 하고 어떻게 쓰였다 이런 데는 해도 되죠. 네, 문제 없죠. 착한 기부. 예. 착한 예. 기부. 예. 착한 기부도 피해를 받아서 안 되겠다. 네. 자, 고란 기자님, 최민희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영화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심리분석의 달인이라고 우리 작가들이 썼네요. 감사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태광 기자가 아니라 이태광 교수는 대만 갔죠? 네. 예. 대만 가서 팔도 다쳤는데 무슨 대만을 갔지? 안 가실 수가 없었대요. 학회 모임이신데요. 예. 본인이 거의 만든 모임이어서 아. 우리 다쳤지만 방송에 나오듯이 예. 철저한 의무감으로 가신 것 같아요. 이태광 대변인이에요? 꼭 그렇진 않은데요. 의리라고 좀 표현해 주세요. 자, 부산영화제 특집 맞춤형 특별 게스트 시내 21 이다혜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내 21이 한겨레에서 만드는 건가요? 한겨레에서 참관을 했고요. 예, 지금 지금은 분사됐나요? 따로 분사를 했습니다. 예. 한겨레가 지분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겨레가 지분을 갖고 있죠. 아하,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4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4부로 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입니다. 작사 이건우 신철, 작곡 윤일상인데요.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저희 정치쇼 덕후 광팬이시고요. 이분들이 저작권자인데 정치쇼에서 노래를 좀 편곡하고 개사해서 쓰는 걸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봐 하루 이틀 정도 지난주가 지지난주 못 썼거든요. 못 쓰니까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자, 참고로 봉주 파티 이 목소리는 김연자 씨 목소리 아니고요. 제3의 목소리입니다. 나도 도곡동 땅 발표할 때처럼 이렇게 좀 모호하게 발표해서 제3의 소유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멀어요. 예. 아니, 다음 주에 다 잊어먹어요. 이른바 이게 정치쇼 치매라고. 네.
자, 부산영화제 현장 분위기 직접 갔다 오셨나요? 예, 저 주말에 갔다 왔고요. 예, 저는 올해는 굴짬뽕 드셨어요? 예, 굴짬뽕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 다들 그게 화제더라고요. 아, 사실은 뭐 뭘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중요하지만 예. 영화제라고 하면 역시 좀 흥청망청하면서 영화 보고 예. 스타들도 많이 오고 이런 게 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해운대 그 그랜드 호텔 앞에 그 포장마차 촌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 랍스타 드셨어요? 랍스터 안 먹었습니다. 거기 랍스타 쫙 보통 먹고. 거기서는 해물 라면 같은 거 먹거든요. 아니 어떻게 먹냐면 랍스타 회를 먹고 네. 그다음에 찜을 또 아, 먹고 그걸 또 그 마지막에 랍스타 끓여서. 껍데기를 말아면은 넣어갖고 쫙 하면 많이 가보셨네요. 그러면 부산은 보통 영화제 기간 중에는 예. 영화인들 만나러 딴 데 갈 게 아니라 예. 그 앞에 포장마차 총괄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너무 근데 그때는 사람이 많았고 저는 네. 그 영화제 아닐 때 또 영화계에 복라인이 있거든요. 다 모아요. 제가 한 20명 와. 아.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기 힘든 특급 배우들. 오히려 예를 영화에서 들면- 보기 쉬운 특급 보기 배우들 쉬운 그렇죠. 아닌가요? 보기 쉬운 특급 배우들. 실제로 보기 힘든. 네. 아. 쫙 떠요. 그럼 사람들이 부산 영화제가 또 열리나? 복 라인이 좋은 라인이네요. 좋은 라인이죠. 네. 일단 봉이 불어로 굿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 굿라인. 네. 그래서 봉주를 그러는 거군요. 근데 방청객이 세오늘 그래서 봉주 맞아요. 그게 네. 굿모닝 굿 애프터눈 할 때 네. 봉이 굿입니다. 아. 자, 그래서 계속 네. 가시죠. 포장마차 일단, 이유만 하시고. 네, 포장마차도 좋지만 올해 부산 영화제도 지금 열리고 있는데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화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의 부산 영화제가 약간 침체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차분한 가운데 영화제를 즐기는 분들이 많았고 예.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말에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영화제에 참석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엄지원 씨하고 또 누구죠? 공효진 씨하고 맞습니다. 셀카 찍은 거. 그게 네. 또 사진이 SNS상에 돌더라고요. 셀카 찍은 것도 있고요. 사실은 그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화 감독이 그 미싱 사라진 여자라는 영화에 이제 그 GV라고 해서 예. 그 영화의 관객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을 한 거거든요. 영화를 같이 GV가 보고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자주 원래는 게스트 비짓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일반적으로 모든 상업 영화에서도 GV라고 표현을 GV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영어가 편해 영어로 하는 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영화제에서만 하던 행사였어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맞아, 출판 그 토크쇼 할 때도 GV라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근데 원래는 영화제에서 영화 감독, 특히나 영화제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제 활동하는 영화 감독들이 영화제를 위해서 특별하게 방문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부산 영화제 같은 경우는 아시아 프리미어라고 해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 영화가 상영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때 영화 감독이 와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GV라고 하면 예. 원래는 굉장히 영화제 특유의 고유한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CGV에서 만든 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앞글자를 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GV는 게스트 비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굉장히 특별했던 게 예를 들어서 영화제의 꽃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 영화제의 꽃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이상하지만 영화제에서 가장 카메라를 많이 받는 행사가 뭔지 아시나요? 레드카펫. 네, 맞아요. 예. 레드카펫에 가장 많은 카메라가 몰리는 행사고 저도 레드카펫 몇 번 밟아왔거든요. 역시 예. 공도사님이시네요. 근데 이 레드카펫 행사 때 워낙 카메라가 많이 몰리니까 예. 정치인들은 그러면 언제를 노리겠습니까? 당연히 레드카펫이 예. 열리는 날. 그렇죠. 아하. 개막식에 가서 가능하면 거기에 얼굴을 비추는 게 배우들과 인사하기도 좋고 아, 영화인들하고 안면을 트기도 좋고 무엇보다도 노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도 이제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2012년 정도에 한 번 후보 자격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방문했던 적이 있고 그때는 개막식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이번 시기가 같은 그때 맞네. 10월이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당선, 하지 않고 대통령 신분으로 예, 오신 대통령 거구나. 신분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일반 관객들이 참여하는 영화제 행사에 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객들이 영화 다 끝난 다음에 같이 이제 감독하고 배우들 나오는 행사였으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왜 이 영화를 골랐을지 혹은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를 같이 들을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영화 이제 그 행사 끝난 다음에 극장을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관객들이 다들 난리가 난 거죠. 소리를 막 지르면서 환호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 옆에서 공효진 씨가 그 옆에 지나가고 있었던 거, 자기도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 여기 우리도 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우들이 있는데도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예, 그런 게 이슈가 되기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부산영화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네. 배경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지난 몇 년간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3년 정도 됐죠. 2014년도에 이제 부산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사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부산시와 마찰을 빚었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상영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왜 그렇게까지 상영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영화제에서 어떤 영화를 트는지 안 트는지는 영화제 프로그램 팀에서 결정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화 외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틀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건 진영 떠나서 무조건 문제예요. 그거는. 그렇죠. 진영을 떠난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다이빙벨 상영을 강행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부산 영화제에 예, 부산시에 이제 외압이 있었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지난 몇 년간 부산 영화제와 또 한국 영화계에 굉장히 큰 좀 갈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또 그 전에 이 다이빙벨이 있는데 물밑으로 이제 요즘 그 댓글 블랙리스트 이런 게 나오지만은 한 영화가 히트를 치니까 그것이 마치 무슨 진보 진영을 돕기 위해서 영화 만든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죠. 대형 영화사 쪼인탁 깐다는 게 아니지 손목을 비틀어 갖고 이른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국뽕 영화. 영화라고 하는 국산 진학봉 영화 하면서 애국심은요 보수 진보가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저는 그쪽에서 만든 그 영화들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게 근데- 왜 진영 영화가 돼? 그렇죠. 그러니까 진영 영화란 말 자체도 이상할 그럼요. 뿐더러 네. 그런 논리를 가지고 특정한 관점만 강조하는 영화를 만들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9977님, 이다혜 기자님 환영합니다. 김정민님, 이다혜 기자님 팟캐스트 빨간 책방에서 듣기만 하다 얼굴은 처음 보내 반가워요. 이게 빨간 책방이면 저기 그 각현아 씨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동진 씨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아, 네. 이동진 씨예요? 오동진 씨예요? 이동진 씨입니다. 우리 여기 오동진 씨 나와요. 또. 아 정말요? 오동진. 네. 그분은 오동진이 아니에요. 이름이 노래예요. 오동진은 영화 평론가. 아싸. 이동진은 이동진은요? 잘 몰라요. 이동진이 영화 평론가고요. 예. 오동진은 또 두 분 다 둘 영화 다 평론가예요. 영화 네. 평론가네요. 예, 최명기 원장님 좀 영화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렇게 질문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시네요.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저는 다이빙벨은 그때 상영한 게 적절했다고 보는 게요. 예, 그에 왜요? 온 국민이 전부 다 슬퍼하고 있는데 레드카펫에 이렇게 밝고 그런 화려한 장면만 나갔다 그러면요. 또 국민들이 그 영화제에 대해서 어떤 좋은 마음과 갖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다이빙벨이 2014년 상영이에요? 네. 그럼 그해 4.16 나고 4.16 참사 나고 바로 영화를 만든 건가요? 그렇죠. 오, 나 그리고 한 1년쯤 지나고 만든 줄 아니에요. 알았는데. 예, 그렇지 네. 않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해에 영화제뿐만 아니라 특히나 여름에는 락 페스티벌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2014년에? 예, 그러니까 이런 슬픔을 같이 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이빙벨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을 나누는 차원에서 네. 상영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틀어라 틀지 말아라라는 간섭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 아니 그해 2014년은요. 저는 이제 조그만 이렇게 이제 그 제 집 건물 이런 데다가 그 크리스마스 때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해요. 네. 우리 집사람이 또 그런 직업이 그거여서. 근데 2014년에는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네, 그 그런 말씀 이후로 많이 하시죠. 그 예. 이후로 아직까지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그 좀 편히 가족들이 좀 마음 편해진 것 같았고 올해부터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네. 온 국민이 몇 년 동안 3년상을 치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세월호에 대한 어떤 영화라든가 언급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은 그거가 굉장히 부적절한 그렇죠. 거였어요. 그럼 그건 오히려. 부산국제영화제의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예를 들어서 해외 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예술성을 따지는 것 같지만 난민 문제가 대두가 되면은 난민과 관계되어 있는 영화에 어떤 형태로든 상을 줘요. 예. 또 독재 어떤 거 지금은 그래도 나아졌지만 1980년대에 뭐 터키나 그리스나 독재 국가에 있었을 때는 그 독재에 대항하는 감독들한테 또 상을 줘요. 그게 영화제는 그렇게 밸런스를 영화는 맞춰야만 되는 또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적절한 영화적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렇게 해석한 거는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예. 자, 이다혜 기자님. 네.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정치인들이 문화적 파급력이 큰 예를 들어 천만이 보면 네. 그때 무슨 이발사 무슨 영화 있었잖아요. 그 효자동 이발사. 효자동 네. 이발사. 그게 이제 고문해갖고 애가 충격을 받았고 네. 그런 건데 그때 그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당의 대표가 저런 영화 한두 편 만들면 대선 진다. 그게 아마 2012년 일일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를테면 그런 생각 자체가 허무맹랑한 생각 아니에요? 허무맹랑한 생각인가 아니면 그게 합당한 생각인가는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는 틈을 타고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를테면 나는 영화를 재미있게 한 편 봤을 뿐이지만 보고 나니까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국뽕 영화라고 하는 게 가능한 이유가 있다면 보고 나니까 우리나라 내가 지켜야지라는 어떤 마음이 더 강하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효과를 자연스럽게 어떠한 특정한 정치 진영 쪽으로 몰 수 있다면 그게 그만큼 효과적인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잠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단은 부산국제영화제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들 중에는 그런 이란 영화들 같은 경우 이란 자국 내에선 상영이 안 되는 그러니까 반정부적이거나 정부 비판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영이 안 그리고 되는 영화들을 인권이나 이런 그렇죠. 문제를 다룬 영화들이기 네. 때문에 그런 영화들을 부산영화제에서 적극적으로 소개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온 영화제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거겠죠. 의미 있는 영화제였었네요. 그렇게 되면 그럼요. 그리고 어느 보수 진영의 인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영화인들이나 예술인들은 기본적으로 90% 이상이 좌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창의적이고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리적으로 내재되어 그렇죠. 있는 분들이기 네.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그런 성향의 영화를 만들어서 문제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보는 건 너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내가 의사를 전달하기에 적절한 매체가 있어요. 모든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팔자화된 신문은 예. 일정 부분 보수화된 보수 쪽에서 그 매체에 적합한 부분이 있어요. 반대로 영화라든가 또 인터넷은 또 일정 부분 적합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적합한 매체를 갖다 적극 활용해서 나를 최대한 홍보하면 되는 거지. 나한테 적합하지 않은 매체에 끼어들려고 하다가 보면은 자꾸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면 잡음이 있는 건데 정치인들은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진보 성향의 영화가 잘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심리적 수요가 있어서 잘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굉장히 선전 마케팅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될 때 단념해야 되는데 또 정치인들의 특성은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열심히 해봐. 즐겨요 정치인들이. 그런 다음에 더 열심히 해봐도 안 될 때 어떤 생각을 하냐 하게 되면 반대편을 죽여야 되겠어. 오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기자님.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영화에 있어서 네. 무척 선진국으로 갈 수 있었던 좋은 영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이제 5.16 쿠데타가 나고 18년 동안 여기도 왜 18이 들어가지. 참 독특한 분들이야. 이 18년 더 이상하다. 어쨌든 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문화를 통제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잖아요. 노력을 했죠. 그리고 한동안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른바 그 대한뉴스라고 하는 예. 영화 상영 전에 이제 국책 같은 걸 홍보하는 영상물을 틀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지금 국가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든가. 예. 그다음에 뭐 5시에 국회 하관식 같은 걸 할 땐 다들 가다가 길 멈춘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생활 속에 녹아 넣는 거예요. 그때 금지곡 때는 보면요. 이상해요. 그건 너도 금지곡이었어요. 왜 네. 금지곡인 줄 아세요? 반말 썼다고요? 아니요.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한다고. 아, 무책임하다고. 키다리 미스터 김도 금지곡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 키가 작아서. 그래서 그때는 대종상 시상 부분에 예. 반공 영화가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반국 영화를 하나 뽑아갖고 찍어갖고 이 올해 제일 잘 만든 반국 영화라 그래서 상을 줬어요. 반국 영화면 공적 기금 반이 들어가고 민자 자본이 반이 들어간 그런 영화가 아니고. 아니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거에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어렸을 때 기억이 맞아요, 틀릴 저게?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저희 정확하게 이달 기자님이 태어나기 전 얘기인데 저거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저는 모르겠네요. 10살 때 텔레비 보는 거 무지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때. 예. 근데 텔레비 보다가 보면은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뭐 무슨 상 하는데 반공 영화 부분이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영화 이승보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나는 공산당이 네, 싫어요. 네. 근데 이건 저희 기억이어서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맞아요. 있었다고 87년까지 하네요. 대종상의 반공 영화 부분이 있었어요. 아, 있었군요. 예. 다행이에요. 그거 엄청난 기억력인데요. 아니에요. 대학 나오셨어요? 대학은 의대 나왔어요. 나오셨구나. 네. 근데 자 이다희 기자님, 정치인들이 왜 영화를 통제하고 싶어할까? 무슨 효과를 노리고 이건 근데 일단 문화를 장악하면 네. 엄청나게 대중적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그 전에 이제 민주정부가 있는 한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예. 실제로 한국 영화계를 비롯해서 문화계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완전히 활성화됐었죠. 네.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얘기하는 한류라는 것도 그때의 그 기반을 딛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요즘 한국 영화라고 했을 때 외국에서 알고 있는 영화들도 다 그때 데뷔한 감독들의 영화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문화 부흥기였었네. 그때가.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걸 만들어서 뭔가 키워내면 이를테면 이 예술계가 뭔가 진보적이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뭔가 더 보수적이고 이 국가의 가치를 대변하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이를테면 사람들의 이미지 속의 정치를 바꾸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사실 지금 이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는 부산시와 이제 부산 영화제의 갈등이 되는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하지 그러느냐라는 식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예산 돈을 문제가 받고 걸리잖아요.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이라면 아예 독립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현재 부산영화제 예산 중에서 절반 정도를 부산시가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액수인 것도 맞고 부산영화제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부산시가 한 것도 맞습니다. 예. 하지만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게 단순히 시장 논리만 갖고 접근한다고 치면 다른 말로 하면 1,000만 년이 들 수 있는 영화만 만든다고 치면 그럼 대자본만 들어갈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독립 예술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같은 거가 관련했을 때 굉장히 유명한 배우나 감독들이 연루된 것들을 많이 보시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피해자들은 실제로 제작 지원을 받지 않으면 영화를 만들 수 만들지 못하는. 독립 영화 감독들,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의 저변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계신 분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한국적인 어떤 영화계의 토양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고 예. 영화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354님, 우리 그 다희 기자님 빠 나오셨네. 다희 기자님 정말 똑손하게 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딕션 좋으세요. 네. 되게 좋은 목소리를 지니고 계세요. 좀 방청객이세요? 예. 자, 마지막으로 끝났나요? 자, 마지막으로 영화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네. 이번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을 하되 관여하지 않겠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 같이 예. 시장 논리와 별개로 다양한 영화들이 꿈꿀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예. 위한 것이고요.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적인 목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얘기죠. 부산 영화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최원장님 한 말씀. 요번에 많은 논쟁을 거쳤기 때문에요. 예. 이게 굉장히 좋은 학습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지금 결심한 대로만 쭉 가면은 좋은 영화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의 독창성 관여하지 네. 말자.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한반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역사 41기요. 그러면 8일 학번인데 학번까지 바로 나오나요? 그러면 40도 하면 돼요. 예, 37기면 40도 하면 77학번. 네. 박지만 77학번. 예, 딱 떨어지죠. 네, 그렇군요. 이런 그 깨알 같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진행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예, 내추럴본 신이 네. 내린 진행자. 그렇게까지 또. 육사 41기요. 그럼 8일 학번이죠. 우병우 수석이 서울대 84학번.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 나이는 더 어리죠, 우병우는. 더 어리죠. 64, 41기. 중령제대인가 그렇죠? 언제 제대했는지도 잘 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작가분들이 바로 일단 파닥파닥 써줘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야. 네, 대단하신 예,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어쨌거나 PD는 네. 놀고 있고 작가들은 열심히 쓰고 그래요. 아, PD가 쓰고 있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랬군요. 김소연 PD님. 예. 저분 누구 정한성 PD님 뒤에서 왜 왔다 갔다 해, 병풍처럼. 네, 즐거워하시는데요. 예, 너무 즐거워요. 자기 이름 얘기해 좀 좋아요. 약간 관종이에요. 아, 정말요. 네. 64, 41기 계속 하시죠. 네, 계속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건 예. 이 추명호란 사람이 우병우한테 그렇게 직보를 했고 그런 걸 보면은 그 분명히 추명호가 이런 국정원의 보고를 묵살할 정도면은 추명호는 최순실을 알았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병우도 알았다. 최순실을 알았다. 네. 딱 꼭지가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계속해서 국회에 나가서도 최순실의 존재를 모른다라고 했었어요. 170회 정도 제보가 들어온 것을 보고했는데 네. 그럼 추명호도는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추국장 이건 누군데 이렇게 보고를 해. 나 이 사람 몰라. 그만 보고해. 네. 그런데 170회를 보고해. 170회 정도를 들어온 걸 묵살했다. 뭐 그래도 뭐 어쨌거나 만약에 추명호가 뭐 우병우에게 최순실을 보고 안 했거나 할 수는 있는데 예. 근데 또 연관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추명호가 우리은행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우병우한테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최순실의 메모 중에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최순실이 자기의 지인을 우리은행장으로 추천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 네, 우리은행장에 이제 넣으려고 이제 그런 정황이 그게 있는데 정시호 씨가 제보한 그 상자 안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가방 안에서? 그건 정확히 잘 사진을 모르겠습니다. 찍었더니 어쨌든. 네, 어쨌거나 그래서 최순실이 우리은행장 인사에 개입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있는 우리은행장이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일단 막아야 하고 그래서 국정원에서 그 이 추국장이 자기 휘하 사람들에게 이 우리은행장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사찰에서 했어요. 비리를 찾아내라. 네, 비리를 찾아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 이 인간들이 그냥 나라를 아주 난동질을 쳐놨네 그냥. 그리고 그 결과를 우병우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과연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겠냐는 거죠. 최순실은 우리 은행장을 바꾸려고 했고 네. 그리고 그것을 추국장에게 뭔가 메시지를 줬고 네. 그 내용을 우병우에게 보고했다. 그렇습니다. 분들이 평생 고고하게 독야청청 살아오신 분들인데. 네. 뭐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예.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국회가 마치 청와대와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좀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예, 헌법재판소장 빨리 임명해달라. 네. 그 청와대가 배치되는 건 아니고 원칙대로 해달라. 네, 하는 그런 얘기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언니 뉴스로 찾아뵙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인터구라를 많이 날렸더니 한 3부쯤 한 것 같아요. 인터구라 뭔지 아시죠? 네. 부부 사이에 있는 그 사이사이에 우리끼리 방송 안 나가는 예, 토크, 좀 충격적인 인터구라. 인터뷰라. 네. 충격적인 거 다 지금 녹음해놓고 깎아요 여기 그냥. 그러게요. 이거 정말 방송을 내보내고 싶어요. 예. 아니, 제가 무슨 도란사에서 돌을 안 닦고. 제가 무슨 박학이거든요. 박사예요. 네, 네. 자, 언니 뉴스 최민희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여성의 시각, 엄마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세상을 분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여기만 오면 목소리가 굵어지는 양결입니다. 남자 목소리 흉내내지 마세요.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흉내라뇨. 자, 오늘 올라오는데 저도 모르게 고란사이 중앙일보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자, 근데 네. 양지열 변호사님, 네. 진짜 남자 목소리 흉내내지 마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주 오글거려 자꾸. 죽겠어. 근데 두 분이 인터구라를 하시는 건 좋은데 네. 고 기자님이 현직 기자라는 사실을 잠깐 관계 자꾸 없어요. 잊으시는 것 관계 같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그분을 비판했다라고 하는 걸 가서 직접 얘기해도 관계없어요. 굉장히 혹시 궁금하실 것 지금 같아요. 인터구라 시간이에요? 아니요. 지금 메인 구라 시간이에요.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75님, 봉도사님 진행을 너무 재밌게해서 이야기에 푹 빠져들어요. 저는 매일 듣는데 나한테는 왜 청취율 조사 전화가 안 올까요? 이야기 잘할 수 있는데.
청취율 조사 걸리는 사람들이 한 1,000명밖에 안 돼요. 5천만 분의 1,000이에요. 그럼 5천분의 1. 그리고 전화 받고 뚝 끊는 사람들은 또 이게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리기는 5,000명 잡기 위해서 한 몇 돌릴까? 2% 3%쯤 되니까 한 2, 3만 돌려요. 몇만 통 돌려요. 2, 3만 통 돌려요. 그래서 저도 저도요 4475님 저도 그런 거 못 받아봤어요. 그러려고 했더니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면 10%, 한 10만 이상 돌려요. 그래야지 이게 걸리거든, 1,000명이. 10만 그러니까 한 번은 나도 전화 그 다음에 받고 이제 그 성별 보정회의죠. 연령대 보정회의죠.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서부터 즐거운 주간이 시작이 됐죠. 왜 즐거운지 모르시죠? 네, 왜 즐겁나요? 지금 나와 있는 방송국 무슨 방송국입니까? SBS요. SBS. 어제 라디오 10분 이상 들은 거 있어요? 아, 재밌어요? 인생이 뭐 행복- 정봉주의 행복하지? 정치쇼. 예. 네, 진행자는? 정봉주죠. 자, 어제부터 청취율 조사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자, 전쟁에서 여러분들의 응답 이것이 바로 총이고 방패입니다. 훌륭한 방송이에요. 이렇게 자기 방송을 공격적으로 홍보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다들 하는 것 같던데요. 다들 해요? 네. 누가 청취율 조사 뭐 하니까 뭐. 그래요? 네. 명단 적어주세요. 감옥 보내게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만 해야 돼. 자, 소개도 안 했는데 막 얘기해도 돼요? 그 소개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말 걸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미디어 오늘이 개인 회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아, 네, 언론 그렇죠. 노조가 49% 소유하고 있고 네. MBC 노조. 그러니까 네, 30% 정도 소유하고 아주 있는데 이게 의미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노조의 기관지 같은 거였었죠.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독립재산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기자들이 만든 언론이라고 보면 되고 또 기자들을 대상으로 언론을 대상으로 취재하고 있는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우리가 제대로 서 있는지, 네, 우리가 균형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우리를 비평해 달라. 그렇죠. 네, 그런 좋은- 의미에서 만들어진. 좋은 취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다음에 고위공직자가 무한 권력을 휘두르고 검찰이 잘못하면 도대체 누가 수사를 하지? 누가 조사를 하지? 그 공수처 만들자는 게 미디어 오늘 정신에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언론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거죠. 아니 근데 좀 이제 고위공직자 과했나요? 저위공직자. 그 공직자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기자들은. 고위공직자는 기사를 안 쓰잖아요. 네. 예. 현장에서 쓰고 있는 기자들이 제대로 기사 쓰는지 감시 감독을 해줘라. 좋은 취지인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인수하지 말아야겠는데. 자, 원포인트 뉴스. 네. 그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6국장이 예. 최순실과 관련된 첩보를 170건 정도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네, 묵살을 그럼 했다고. 최순실 정보가 여당이나 이런 정보 사이트에서 계속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국정원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예. 그 추명호 전 국장이 이를 묵살을 시킨 거죠. 이게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적폐청산 TF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그 추명호가 6국장이 된 이후에 그 국정원이 최순실과 미르재단 등 이런 첩보 170건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때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 예. 2014년 말이었죠. 2014년 말이었죠. 네.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은 2013년 말서부터 2014년 초까지 네네. 정윤회 씨가 박지만 씨를 미행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내용이 2014년 말에 세계일보인가요? 네, 세계일보 단독으로. 세계일보 단독으로 11월에 네. 기사가 터진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윤회 씨가 비선 실세로 개입하고 네네. 있다.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다들 정윤회 씨가 비선실세라고 알고 있을 무렵에 음. 이미 국정원에서는 정윤회는 깃털이고 진짜 실세는 최순실이다 이런 내용의 보고가 올라갔다고 해요. 그때 조응천 밑에 있었던 그 수사관인가요? 누구죠? 그분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청와대 권력 1순위는 최순실, 2순위는 정윤회, 3순위는 그리고 3순위가 박근혜 그럼 대통령이다. 정윤회가 깃털이면 최순실은 이제 몸통이 되는 거죠. 몸통. 그다음 그 밑에 3순위가 박근혜 대통령은 티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먼지. 네.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날아갔잖아요. 오늘도 당황스럽네요. 아니 먼지가 돼서 날아갔잖아요. 뭐 일단 뭐 자리에서 재판 중에 날아갔으니까. 있고요. 네, 어쨌건 탄핵이 됐죠. 어허.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었고 예. 그리고 뭐 윤 전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 트레이너 출신이다. 뭐 이런 보고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 트레드밀 네. 청와대 들어간 거 그것도 제가 특정으로 그 제보 받았고
터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그러네. 이전에 생각해 보면은 박근혜의 트레이너였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 최순실 트레이너였다가 박근혜에게 추천해줬다. 네, 국정원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국정원은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었고 예. 그리고 뭐 전경련하고 뭐 재계에서 미르나 K재단에 대해서 계속 출연을 요구하니까 불만이 높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해요. 요런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이라고 얘기했어요. 요런 그러니까 좀 얌체 같아요. 아 그래요? 이런 제 내용도 성격이라. 있었다. 네, 성격이나 이런 내용도 말투.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예. 요거를 추명호가 묵살을 시킨 거죠. 아하. 심지어 묵살을 넘어서 이런 보고를 올린 사람들을 지방으로 좌천을 시켰대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여기서 좀 추명호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까 뭐 봉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개해줘야 돼요. 네, 이 사람이 그 2016년 7월 말에 예.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그게 보도가 되고 이에 대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를 했어요. 예. 그때 이 이석수 감찰관의 감찰 내용 그리고 심지어 대응 방안까지 만들어서 우병우한테 직보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게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우병우와 추명호의 관계가 대체 어떤 관계길래 추명호가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하느냐. 예. 추명호가 군 출신 아닌가요? 네. 군 출신으로 그 알자회라고 있잖아요. 예. 그 알자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군 인사에도 개입을 했다. 이런 예. 의혹도 좀 있었는데 혹시 육사 몇 기인지는 모르시죠? 몇 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 기가 나오게 되면 딱 떨어지는데. 네. 아. 그래서 자기 선배가 30 몇 우리 기였는데 우리- 네. 그렇습니다. 입니다. 아하. 아니면 최순실이 우병우한테 지시를 했고 우병우가 추국장이 추명호에게 했든지.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되면 국정농단 사건에서 우병우 못 빠져나갈 것 같은데 이게 이 내용이 다시 나왔으면. 그렇죠. 지금 걸려 있는 일종의 죄목들은 좀 가벼워요. 근데 가벼운데 이 국정농단 수사를 좀 다시 좀 광범위하게 봐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새벽에 검찰이 추명호를 긴급 체포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아니 같습니다. 위증으로도 일단 그 우병우는 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죠. 알고 있었던 게 확실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검찰과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위가 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병우는 자꾸 이 대리운전 생각이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이런 게 생각이 나. 아들도 그 경찰의 예. 네, 운전을 했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샵 1035. 네. 여러 군데 하니까 헷갈려. 샵 1035. 제작진 분들이 없으면은 예. 방송 유지하기 힘들겠네요. 짧은 문자 40원을 쓰니까 또 40원을 불러야 돼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하는 소통하는 방송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봉환님, 이분 훌륭한 분이에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봉도사님 팬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김봉화 가운데 봉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정봉주 김봉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거는 무슨 연이라고 해요? 봉도선 팬입니다. 너무 재밌고 알아듣기 쉽게 정치를 얘기해 주셔서 좋아요. 자, 3916님 정치쇼가 아니라 코미디쇼 같아요. 봉도사님 개그맨 하셔도 될 듯. 3916님 너무 뜨문뜨문 보고 계신 거예요. 옛날에 강사 중에서요. 네. 제일 쉽고 재밌게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사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내공이 제일 센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어렵게 얘기하거든.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절정지공의 내공이에요. 힘드네요. 오늘 방청석으로 나오셨어요? 자, 다음 이슈 헌법재판관 얘기해 주면 좋을 듯. 네. 헌법재판관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장을 조속히 임명해달라 이렇게 예. 요구를 했어요. 너무 모욕을 주잖아요. 지금 직대를. 그렇죠. 그것도 얼마 전에 뭐 해시태그로 힘내세요 예. 김희수라는 해시태그가 되게 그렇죠. 유행을 했었죠. 그 국정감사장이 나와서 말도 잘 못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세에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청와대는 일단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근데 헌법재판소 소장을 헌법재판관들이 빨리 임명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좀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의도랑은 좀 다른 얘기가 흘러나온 건데. 아니 왜 그러냐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모욕을 주면 그건 헌재 모욕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참을 수 없는 거예요.